천혜천 기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비단 요가 찢어질 듯 옥죄는 파여름이 서재의 정막을 갈랐다. 탁자 위에 놓인 최고급 당나라 벼루가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검은 먹물이 튀어 하얀 버선발을 더럽혔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두 사람의 거친 호흡을 덮지는 못했다. 밖에서는 세찬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고 있었으나 방 안의 열기는 폭우조차 식힐 수 없을 만큼 뜨겁고도 비릿했다. 아버님, 아버님 이러시면.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호칭은 이 상황에서 가장 불경스러운 단어였다. 그러나 그 금기의 단어가 사내의 이성을 더욱 맹렬하게 부채질했다. 평생을 성리하게 거두로 홍문관 대제학으로 살아온 이문열의 두 눈은 이제 학문적 고뇌가 아닌 짐승의 욕망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며느리 서화의 가냘픈 어깨를 으스러져라 움켜쥐며 그녀를 서한 위로 밀어붙였다. 펼쳐져 있던 논어 위로 서화의 젖은 등허리가 닿았고 공자의 가르침이 적힌 문장들은 그녀의 살결 아래 처참하게 구겨졌다. 가문을 위함이다. 이것은 오로지 대를 잇기 위한 고육지책이야. 문열은 주문처럼 그 말을 뇌까렸다. 그것은 서화를 향한 설득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도덕성을 지탱하려는 처절한 자기 변명이었다. 서화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하얀 목선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이 수치심의 눈물인지 아니면 쾌락의 이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서화의 손이 거부를 위해 문열을 밀어내는 대신 그의 도포 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먹물이 번진 하얀 치마폭 사이로 드러난 다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대감마님, 제게 씨를 주십시오. 죽어가는 지아비 대신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아이를. 서화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문열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기폭제였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라놓는 순간 서재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그림자를 하나로 뭉개뜨렸다. 유교의 법도가 지배하는 조선의 밤 가장 고결해야 할 학자의 방에서 인류는 먹물 속에 익사하고 있었다. 그 파국이 닥치기 닷새 전 이문열의 집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랑채를 지나 별당으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언제나 쌉싸름한 탕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을 유예하는 방부제의 냄새였다. 대제학 이문열의 외아들 명진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지났건만 합방은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밤마다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는 것이 명진의 일상이었다. 문열은 뒷짐을 진 채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 같았다. 대가 끊긴다는 공포. 사대부가에게 있어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자 죄악이었다. 문열은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았으나 하늘은 그에게 잔혹했다. 그의 학문이 깊어질수록 가문의 뿌리는 말라가고 있었다. 아버님, 탕약을 올릴 시간이옵니다.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문열의 상념을 깼다. 며느리 서화였다. 그녀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쪽을 지고 소복처럼 하얀 한복을 입은 채 탕약 그릇을 받쳐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 창백함이 오히려 달빛 아래 핀 백꽃처럼 처연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명문가의 규수답게 기품이 흘렀으나 젊은 여인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눈빛이었다. 들라. 아이의 상태는 어떠하냐? 어제보다 객혈이 줄었으나 기력이 쇠하여 미움조차 넘기지 못하십니다. 서화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다. 슬픔도 원망도 없는 무미건조한 보고. 문열은 며느리의 그 태연함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했다. 남편이 죽어가는 마당에 저토록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지극한 효심 때문인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탓인가. 문열은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찰나 방 안의 퀴퀴한 병자 냄새와 서화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살구꽃 향기가 기묘하게 섞여 문열의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문열은 아랫배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열기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더 이상 여인을 탐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학자의 몸에 불이 지펴진 것이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 불경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문열은 정원을 거닐다 서화의 처소 쪽을 바라보았다. 창호지 문 위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미동도 없이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는 형상이었다. 남편의 병고 안으로 지쳤을 터인데
이 야심한 시각까지 깨어있는 이유가 궁금해진 문열은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서화의 낭낭한 독경 소리가 들려왔다. 불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경이었다. 관관저구 제아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 남녀의 정을 노래한 시경의 첫 구절. 병든 남편을 둔 여인이 읊기에는 지나치게 낭만적이고도 잔인한 구절이었다. 문열은 헛기침을 하여 인기척을 냈다. 방 안에 읽는 소리가 뚝 끊기고 황급히 문이 열렸다. 아버님, 어인일이시옵니까? 서화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는 없었으나 촛불에 비친 그녀의 볼은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문열의 시선이 방바닥에 놓인 책으로 향했다. 잠이 오지 않아 걷던 중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비가 사경을 헤매는데 시경이라니 내 마음이 참으로 한가롭구나. 질책이었다. 그러나 서화는 움츠러들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문열을 직시했다. 한가로움이 아니오라 그리움이옵니다. 지아비께서 강건하셨다면 군자로서의 뜻을 펼치셨을 터인데 그러지 못함이 한스러워 제가 대신하여 군자의 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 하였으니 제 목소리가 지아비의 꿈에라도 닿아 쾌차하시기를 비는 마음뿐입니다. 문열은 말문이 막혔다. 청산유수 같은 답변이었다. 겉으로는 지극한 정성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못한 여인의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음을 문열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글 속에 숨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세상, 자신이 품을 수 없는 사내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열은 뒷짐진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영민하고도 위험한 며느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그 영민함이 아까웠다. 죽어가는 아들 곁에서 시들어버리기에는 그녀가 가진 재능과 그리고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그 육체적 아름다움이 너무나 선명했다. 내 학문에 대한 열의가 가상하구나. 허나 혼자 익히는 글은 사도로 빠지기 쉬운 법이다. 특히나 여인의 몸으로 성현의 말씀을 오독하면 아니 될 일이지. 문열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평생을 후회하게 될 제안을 던졌다. 내일부터 밤마다 서재로 오거라. 내 친히 너에게 경전의 참뜻을 가르쳐주마. 이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장차 내가 낳아야 할 우리 가문의 후사를 위한 태교의 준비라 여겨라. 서화의 눈이 커졌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서재에 들여 그를 가르친다. 유교적 법도에 어긋나는 파격이었다. 남녀가 유별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더욱 엄격한 예법이 존재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문열은 태교와 후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 금기의 벽에 문을 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화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문열은 보지 못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부서져라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 밤 홍문관 대제학의 개인 서재인 청운제에는 평소에 켜지 않던 청사초롱이 걸렸다. 붉은색과 푸른색 천이 얽힌 초롱불 아래 먹을 가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서화는 문열이 지정해준 자리에 앉아 먹을 갈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둥글게 퍼져나갔다. 문열은 서화의 뒤편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가느다란 목덜미, 저고리 위로 드러난 어깨선, 그리고 먹을 가는 손의 리듬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허리. 서재 안은 차가운 묵향으로 가득 찼지만 문열은 숨이 막혀옴을 느꼈다. 낮에는 근엄한 시아버지였으나 밤의 밀실에서 그는 수컷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엄한 목소리를 냈다. 먹을 가는 마음이 곧 글을 쓰는 마음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먹물도 탁해지는 법. 내 손끝에 망설임이 있구나. 송구하옵니다. 대제학 어른의 앞에서 감히 붓을 잡으려니 떨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서화가 붓을 들어 화선지 위로 가져갔다. 그러나 붓끝은 허공에서 방황했다. 문열은 혀를 찼다. 이리 내놓거라. 붓을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문열은 서화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의 가슴팍이 서화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였다. 문열은 오른손을 뻗어 붓을 쥐고 있는 서화의 손을 감싸쥐었다. 차가웠다. 서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문열의 크고 거친 손이 닿자마자 불에 댄 듯 움찔했다. 그 미세한 반응이 문열의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얇은 저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체온이 교환되었다. 힘을 빼라. 붓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쥐듯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다. 문열의 입김이 서화의 귓가에 닿았다. 서화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하게 몸을 뒤로 기대어 문열의 가슴에 등을 밀착시켰다. 이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긴장으로 인한 실수인지 문열은 판단할 수 없었다. 아니,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닿아있는 그 감촉이 주는 배덕감에 취하고 싶을 뿐이었다. 아버님, 손이 너무 뜨거우십니다. 서화가 속삭였다. 그녀의 고개가 살짝 돌아가며 문열과 시선이 얽혔다. 청사초롱의 불빛을 받은 서화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젖어 있었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처럼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열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했음을. 어젯밤 시경을 읽던 그 모습부터 탕약을 들고 오던 그 창백한 얼굴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문열은 물러서지 않았다. 며느리의 손을 감싸쥔 그의 소나귀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붓끝이 화선지를 짓누르며 검은 점 하나를 굵게 찍었다. 이것은 서예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다른 뜻은 없다. 문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압니다, 아버님. 저 또한 배우고자 왔을 뿐입니다. 가문을 잇는 법을 말입니다. 서화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문열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채 붓을 움직여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쓴 글자는 경전의 문구가 아니었다. 욕망을 뜻하는 그 한 글자가 하얀 종이 위를 검게 물들였다. 문열은 숨을 들이켰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껍데기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심을.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즐기고 있었다. 글자가 비뚤어졌구나. 문열은 짐짓 호통을 치려 했으나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버님. 밤은 길고 배움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서화가 붓을 놓고 문열의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시아버지의 손등 위로 며느리의 심장 박동이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쿵, 쿵, 쿵. 그것은 죽어가는 아들 명진의 가냘픈 맥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펄떡거리는 생명의 소리이자 파멸의 서곡이었다. 서재방,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냈다. 먹물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는 이미 예법의 선을 넘어 서로를 탐닉할 준비를 마친 짐승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본능이 충돌하는 그 밤 서재는 학문의 전당에서 타락의 밀실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것은 몰락의 시작이자 뒤틀린 탄생의 서막이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타고 넘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미세한 파열음만이 정막을 깰 뿐 대제학 이문열의 서재인 청운재는 숨막히는 고요에 잠겨 있었다. 서안 위에 놓인 백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고 벼루에 고인 먹물은 깊은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흑색을 띠고 있었다. 그 검은 수면 위로 며느리 서화의 가녀린 손목이 비쳤다. 회개 기세가 약하다. 마음이 흔들리니 붓끝이 떨리는 게지. 문열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으나 그 끝에는 미세한 갈라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서화의 등 뒤를 서성이고 있었다. 유교의 법도가 서리빨처럼 엄한 사대부가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거처도 아닌 자신의 은밀한 서재로 불러들여 그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파격이자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허나 명부는 견고했다. 병석에 누운 아들 명진을 대신해 가문의 대소사를 기록하고 제문을 지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 명분이라는 갑옷을 입고 문열은 밤마다 서화의 등 뒤에 섰다.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붓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명진님의 기침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아 마음을 다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했다. 서화가 고개를 살짝 숙이자 쪽진 머리 아래로 희고 매끄러운 목덜미가 드러났다. 촛불 그림자가 그 곡선을 따라 일렁였다. 문열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흰 살결에 꽂혔다가 황급히 서안 위의 종이로 옮겨갔다. 평생을 성리하게 이념 아래 욕망을 거세하고 살아온 그였다. 그러나 아들이 시들어갈수록 역설적으로 며느리는 만개한 모란처럼 농밀한 여인의 향취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 옆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생의 감각이었다. 마음을 붓끝에 뭐라 하지 않았느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는 대의를 그르치는 법이다. 문열은 짐짓 호통을 치며 다가갔다. 평소라면 서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경전을 읊었을 테지만
오늘은 서예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물리적 거리가 소멸해 있었다. 문열은 서화의 오른쪽 뒤편으로 바짝 다가섰다.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묵향이 아니었다. 서화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살구꽃 향기, 그리고 여인의 채취가 섞인 분냄새였다. 그 향기가 문열의 코끝을 스치고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머릿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이 엉키고 흩어졌다. 손을 이리 내어보거라. 필법을 다시 잡아주마. 문열의 큰 손이 서화의 가녀린 손을 덮었다. 붓을 쥐고 있는 서화의 손등 위로 문열의 거칠고 뜨거운 손바닥이 겹쳐졌다. 서화의 몸이 흠칫하고 떨렸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전해지는 시아버지의 체온은 당혹스러울 만큼 뜨거웠다. 그것은 점잖은 학자의 온도가 아니었다. 굶주린 수컷의 열기였다. 아, 아버님. 서화가 붓을 놓칠 뻔하며 짧은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는 거부라기보다는 억눌린 탄성에 가까웠다. 문열은 짐짓 모른 체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가만히 있거라. 붓은 뼈로 잡고 살로 운용하는 것이다. 내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 문열의 가슴팍이 서화의 등 뒤에 닿을 듯 말 듯 밀착되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도포 자락이 서화의 저고리 뒷자락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 위를 기어가는 뱀의 소리처럼 은밀하고 자극적이었다. 서화는 숨을 멈췄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남성의 기운이 그녀를 압도했다. 병약하여 혼례 첫날 밤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남편 명진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단단하고 위압적인 사내의 육체였다. 문열은 서화의 손을 이끌어 화선지 위로 붓을 움직였다. 일한 일자를 긋는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가파르게 얽히기 시작했다. 문열의 손아귀 힘이 강해질수록 서화는 뒤로 밀리지 않으려 버텼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엉덩이가 문열의 허벅지 안쪽을 스쳤다. 순간 문열의 뇌리에 벼락 같은 충격이 가해졌다. 이성은 물러서라고 외치고 있었으나 육체는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절박함은 어느새 기묘한 자기 합리화로 변질되었다. 이 아이는 건강하다. 내 아들이 주지 못한 생명력을 이 아이는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위험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시바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양자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 가장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는 길은 무엇인가? 문열의 눈동자가 탁하게 흐려졌다. 손목에 힘을 빼라지 않았느냐? 문열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훈육을 가장하여 서화의 손목을 타고 올라가 저고리 소매 안쪽에 여린 살결을 엄지로 지그시 문질렀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엄지가 부드러운 속살을 파고들자 서화의 입에서 참지 못한 교성이 터져나왔다. 흐흑 아버님 이러시면. 서화는 고개를 돌려 문열을 바라보았다. 거부의 의사를 표하려던 찰나 그녀는 문열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곳에는 근엄한 대제약은 없었다. 욕망에 번들거리는 굶주린 한 사내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화는 그 눈빛에 공포만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 역시 지쳐 있었다. 시들시들 말라가는 남편의 수발을 들며 독수 공방의 긴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녀의 젊음은 바싹 마른 장작처럼 타오를 불씨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라는 절대적 권위,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야수 같은 힘. 그것은 금기이기에 더욱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왔다. 서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붓을 쥔 손에 힘을 푸는 대신 문열의 가슴 쪽으로 몸을 아주 미세하게 기댔다. 그것은 무언의 동의이자 요부가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붓의 길은 남녀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서화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묘한 떨림을 담고 있었다. 강하게 누르면 번지고 너무 약하면 먹이 묻지 않지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제게 너무 강하십니다. 그 말은 중의적이었다. 필법을 논하는 척하며 지금 자신을 압박해오는 문열의 육체를 지적한 것이다. 문열은 그 당돌함에 잠시 숨을 멈췄다. 며느리라 여겼던 아이가 여인이 되어 자신을 도발하고 있었다. 문열은 잡고 있던 서화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다. 뜨거운 숨결이 서화의 귀를 간지럽혔다. 번지는 것 또한 붓의 맛이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어 하나가 되듯 때로는 법도를 넘어 섞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문장도 있는 법이지. 문열의 손이 붓을 쥔 서화의 손을 떠나 서서히 그녀의 허리춤으로 내려갔다. 옷 위로 느껴지는 잘록한 허리 라인. 그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탐욕스러웠다. 서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별채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아버지의 뜨거운 체온이 더 현실적이었다. 찌익.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면서 붓이 종이를 지시겼다. 검은 먹물이 튀어 서화의 하얀 소매 끝동에 붉은 매화처럼, 아니 검은 낙인처럼 얼룩을 남겼다. 아! 서화가 짧은 비명을 질렀으나 문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는 서화의 허리를 감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청사초롱의 붉고 푸른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기괴하게 얽혔다. 명진이는 이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 문열이 뜬금없는 말을 던졌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선언이기도 했다. 아들이 죽으면 가문은 끝이다. 그러니 내가 나서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버님 부디. 서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허나 그녀는 문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떨리는 손을 들어 문열의 도포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손짓은 문열의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서화의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기를 넘어서는 자가 느끼는 전율, 그리고 타락으로 떨어지는 현기증이었다. 문열은 거칠게 서화의 입술을 탐하려다 멈칫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곳은 서재였고 문 밖에는 하인들이, 별채에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대신 서화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살 냄새. 살아있는 여자의 냄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펄떡이는 생명력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문열이 억지로 몸을 떼어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서화의 옷고름에 머물러 있었다. 서화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지 않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멈춘 이 붓질이 내일 밤에는 종이를 찢고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 것임을. 소매에 먹이 묻었습니다, 아버님. 서화가 문열의 도포 소매를 가리키며 나직이 말했다. 문열이 내려다보니 서화의 소매에 묻었던 먹물이 자신의 옷에도 그대로 옮겨붙어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버린 증거처럼. 씻어내면 그만이다. 문열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먹물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속 깊이 번져버린 욕망의 흔적이었다. 서화가 서재를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서재 안의 후끈한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문열은 닫히는 문틈으로 사라지는 서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치맛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붓을 들어 엉망이 된 화선지 위에 다시 글을 쓰려 했으나 손이 떨려 한 획도 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붓을 던져버리고 서화가 앉았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석에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문열은 그 온기를 느끼며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서재 밖 처마 끝에 매달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면에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상.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과 쾌락의 전조였다. 어둠 속에서 문열의 입가에 자조적인 그러나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구고지레는 이미 깨졌다. 남은 것은 사내와 여인 그리고 밤뿐이었다. 명진아, 용서해라. 이것은 가문을 위한 일이다. 허공에 흩어지는 문열의 독백은 비릿한 묵향에 섞여 서재 안을 맴돌았다. 밤은 깊어가고 금기의 빗장은 소리 없이 풀려가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법도와 도덕을 씻어내리려는 기세였다. 사랑채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탕약 따리는 매캐한 냄새가 빗물 섞인 흙내와 뒤엉켜 집안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아들 명진의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해져 갔다. 의원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친 지 이미 사흘째 대제학 이문열은 아들의 병상 대신 자신의 서재로 도망치듯 숨어들었다. 서재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문열은 붓을 들어 먹을 찍었으나 화선지 위로 손을 가져가지 못한 채 허공에서 떨고 있었다.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온 성리학의 이치가 핏줄이 끊길 위기 앞에서는 한 줌의 재보다 못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대가 끊긴다는 공포, 그것은 양반 사대부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자 조상에 대한 가장 큰 불효였다. 그때였다. 거친 비바람 소리 사이로 서재의 문살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다. 아버님, 서화이옵니다.
강론 시간이 되었사옵니다. 문열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늦은 시각 더욱이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밤에 며느리가 서재를 찾다니.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열은 차마 물러가라 명하지 못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들어오너라. 문지방을 넘어들어선 서화의 모습은 문열의 이성을 단번에 마비시켰다. 처마 끝에서 들이친 비바람을 피하지 못한 듯 그녀의 옥색 치마와 저고리는 흠뻑 젖어 있었다. 얇은 못이 적삼이 물기를 머금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여인의 살결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창백하게 질린 피부와 달리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붉은 입술은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젖은 옷감이 몸의 곡선을 따라 뱀처럼 휘감기는 광경에 문열은 쥐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했다. 비가 이리 거센데 어찌하여 왔느냐? 명진의 곁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문열의 목소리는 엄격함을 가장했으나 끝부분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서화는 젖은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지아비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소인이 의지할 곳은 아버님의 가르침뿐이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오직 아버님의 서재만이 유일한 빛이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빗방울이 번졌고 서재 안에는 먹향기 대신 비릿하고도 달콤한 살내음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서화는 문열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평소에 다소곳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절망과 욕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결기가 서린 눈동자였다. 오늘은 그를 배울 수 없느니라. 돌아가거라. 문열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러나 서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문열의 손등 위로 자신의 차가운 손을 겹쳤다. 벼락에 맞은 듯한 전율이 문열의 팔을 타고 심장까지 치달았다. 아버님, 명진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서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문열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패륜적인 언사냐? 의원도 포기했고 저 또한 압니다. 허나 아버님, 이 가문은 어찌 됩니까? 명진님이 가시고 나면 대제학 가문의 핏줄은 영영 끊어지는 것입니다. 소인은 청상과부가 되어 평생을 독수 공방하며 늙어 죽을 운명입니까? 서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도발적일 만큼 명확했다. 그녀는 겹쳐 잡은 문열의 손을 자신의 젖은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문열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금기를 부수는 파열음이었다.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야. 문열은 저항하듯 중얼거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삼강오륜이라는 글자가 불타올라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가문을 잇기 위해 양자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화의 젖은 몸을 목도한 순간 문열의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수컷의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다. 아들의 여자가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그녀를 탐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스스로 씨를 뿌려 자신의 피를 잇고 싶다는 늙은 수컷의 기만적인 자기 합리화가 가문이 보전이라는 명분을 뒤집었었다. 고육지책이라 하셨습니까? 아버님,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한 제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서화가 속삭이며 젖은 고름을 풀었다. 스르르 물먹은 옷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촛불 아래 드러난 서화의 나시는 눈이 시릴 만큼 희고 아름다웠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쇄골을 타고 가슴골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문열이 평생 읽어온 그 어떤 경전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영혼을 올감했다. 문열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이 떨리며 서화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차가운 피부가 손바닥에 닿자 문열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서화의 입술을 거칠게 탐했다. 며느리라는 이름도 시아버지라는 권위도 빗소리에 씻겨 내려갔다. 오직 탐욕스러운 사내와 그를 받아들이는 여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 아버님. 서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죄책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열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기름이 되었다. 문열은 서화를 서탁 위로 밀어붙였다. 벼루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쏟아진 검은 먹물이 붉은 바닥 위로 검게 번져나갔다. 마치 그들의 죄악이 가문의 역사 위에 지워지지 않을 얼룩을 남기는 것만 같았다. 문열의 거친 손길이 서화의 몸을 유린했다. 그는 늙은 육체의 쇠락함을 잊으려는 듯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력을 대신 채워 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허리를 움직였다.
서화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표정으로 문열의 등 뒤로 손톱을 박아 넣었다. 그녀의 눈빛은 몽롱한 쾌락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어딘가 서늘하게 깨어 있었다. 사실 서화는 알고 있었다. 명진은 병약하여 애초에 사내 구실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시집온 첫날 밤부터 그녀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저 병수발을 드는 하녀이자 가문의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에게 시경을 가르치겠다며 밤마다 서재로 부른 문열의 눈빛에서 서화는 일찍이 그 음습한 욕망을 읽어냈었다. 오늘 밤 그녀가 빗속을 뚫고 온 것은 충동이 아니었다.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생존 본능이었다. 아들이 죽고 나면 자신은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어 뒷방 늙은이로 사라질 터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집안의 가장 큰 권력인 시아버지를 자신의 뱃속에 품어야 했다. 더 깊이 가문을 잊게 해주십시오. 서화가 문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것은 간청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그 말에 문열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쳐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서재 안에서는 인륜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절정의 순간 문열은 서화의 몸 위로 무너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 바닥에 엎어진 벼루와 검게 물든 화선지가 들어왔다. 백지 위로 번진 먹물은 마치 기괴한 난초 그림처럼 보였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들의 초상이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서재의 문이 벌컥 열리지는 않았으나 문 밖에서 들려온 다급한 하인의 목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날아들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하인의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문열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품에 안고 있던 서화의 몸에서도 온기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명진이 숨을 거둔 것이다. 아비가 며느리의 몸을 탐하며 쾌락에 젖어있던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은 고통 속에 홀로 숨을 거두었다. 문열은 황급히 옷을 추스르려 했으나 손이 떨려 제대로 여밀 수가 없었다. 공포와 수치심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서화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문열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쾌락에 몸부림치던 요부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혹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서화는 바닥에 떨어진 먹물이 묻은 자신의 속치마 자락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아버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지도 않은 채 문열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아비는 갔으나 가문의 핏줄은 이제 제 안에 심어졌습니다. 방금 전 대감께서 제게 주신 이 온기가 죽은 명진님의 환생이 될 것입니다. 문열은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청사초롱의 붉고 푸른 빛을 동시에 받은 그녀의 얼굴은 반은 귀신 같고 반은 보살 같았다. 너는 이제부터 저는 명진님의 아이를 잉태한 미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저를, 아니 이 가문의 대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은 저 먹물 속에 영원히 묻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화의 눈빛은 더 이상 제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문열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가문의 실질적인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문열은 뒷걸음질 치다 서탁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대제학의 위험은 바닥에 쏟아진 먹물처럼 더럽혀졌고 그가 저지른 폐류는 며느리의 복중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자라날 터였다. 밖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곡소리가 시작되었으나 서재 안은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화는 천천히 옷고름을 메고 바닥에 엎어진 벼루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붓을 들어 먹물이 번진 종이 위에 한 줄의 글을 써내려갔다. 제가 되어도 불씨는 남는다. 서화라는 그녀의 이름처럼 상서로운 꽃이 피어날지 아니면 재앙의 불꽃이 피어날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문을 열고 나갔다. 들이치는 비바람이 문열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더럽혀진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먹물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검은 구름이 달을 집어삼킨 밤이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붓고 있었고 벼락이 칠 때마다 별채의 창호지 문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명진의 숨소리는 젖은 낙엽이 바스라지듯 거칠고 위태로웠다. 골방에 가득 찬 탕약 냄새는 이미 죽음의 악취와 뒤섞여 구분이 가지 않았으나 그보다 더 진동하는 것은 인적 드문 사랑채 서재에서 피어오르는 비릿하고도 농밀한 사양의 내음이었다.
이문열은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허리를 움켜쥐었다. 밖에서는 제 아들이 피를 토하며 생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으나 이 늙은 아비의 육신은 며느리의 뽀얀 살결 위에서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생의 연락을 탐하고 있었다. 그것은 도덕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추악했고 사랑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아, 아버님. 이러시면. 밖에서 인기척이. 서화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신음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흐릿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저항은 이미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항할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빗물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은 소복은 그녀의 곡선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문열의 눈에 그 모습은 정숙한 며느리가 아닌 사내의 혼을 빼놓기 위해 지상의 강림한 요부의 현신으로만 보였다. 가문을 위해서다. 이것은 오로지 대를 잇기 위한 고육지책이야. 명진이 놈도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게다. 문열은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으나 그 목소리는 욕망에 잠겨 쉰 소리가 났다. 붓을 쥐던 고고한 대제학의 손가락이 서화의 가슴께를 파고들었다. 서화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문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쾌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재의 서안 위로 펼쳐진 화선지 위에는 두 사람의 몸이 뒤엉키며 엎질러진 먹물이 검붉은 핏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쿨럭, 컥컥. 별채 쪽에서 들려오던 기침소리가 벼락소리와 함께 뚝 끊겼다. 이어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하인들의 다급한 외침이 빗줄기를 뚫고 들려왔다. 마님, 도련님, 도련님께서 숨을 안 쉬십니다. 아이고 도련님. 서화의 몸이 문열의 품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문열 역시 움직임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들의 죽음.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두 사람의 몸은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들이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비는 며느리의 몸 안 깊숙이 자신의 씨앗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것은 죽음과 탄생이, 멸망과 존속이 한 덩어리로 엉겨붙은 기괴한 의식이었다. 아, 아버님 그이가 같습니다. 서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문열은 그녀의 눈에서 슬픔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안도감이었다. 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체념 섞인 결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열은 황급히 온매무새를 추스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나가거라. 어서.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나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곡을 해라. 내 남편이 죽었으니 세상이 떠나가라 곡을 하란 말이다. 문열의 호통은 비겁했다. 서화는 헝클어진 옷고름을 여미며 말없이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청사초롱의 붉은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서재의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잠시 후 안채에서 들려오는 서화의 애끓는 곡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문열의 고막을 찔렀다. 문열은 서안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그 끔찍한 쾌락이 여전히 몸끝에 남아 전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졌다. 온 문중이 명진의 요절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다. 문열은 상주로서 의연하게 자리를 지켰으나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었다. 사람들은 자식을 앞세운 아비의 비통함이라 여겼으나 문열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죽은 아들이 피칠갑을 한 채 나타나 아버님, 제 아내가 그리도 좋으십니까? 라며 비웃는 꿈이었다. 사무제를 지내고 달포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서화가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의원을 부르라 호통을 치는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 문열만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맥을 마친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마님께서 회임하셨습니다. 도련님께서 가시기 전 귀한 혈육을 남기셨습니다. 집안은 경사 분위기로 뒤집혔다. 때가 끊길 뻔한 위기에서 하늘이 내린 유복자라며 모두가 서화를 칭송했다. 늙은 종친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화의 손을 잡고 가문을 살렸다며 고개를 조아렸다. 문열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명진은 병석에 누운 지 반년이 넘도록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 의원도 하인들도 그 사실을 알았으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의구심은 덮였다.
아니, 덮어야만 했다. 그것이 이 명문가의 체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므로. 그날 밤 문열은 다시 서화의 처소를 찾았다. 이제는 며느리의 방이 아닌 자신의 아이를 뵌 여인의 방이었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서화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내 뱃속의 아이. 누구의 아이냐? 문열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예전에 수줍고 학구적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배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누구의 아이길 바라십니까, 대감? 무슨 소리냐? 명진이는 내내 자리 보전하고 있었다.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요? 이 아이가 대감의 씨앗이라 털어놓기라도 할까요? 그리하면 이 아이는 개보다 못한 사생아가 되고 대감은 며느리를 범한 파렴치한이 되어 능지처참을 당하실 텐데요. 아, 이 가문은 역적의 집안보다 더한 수모를 겪으며 멸문지화를 당하겠지요. 문열은 숨이 턱 막혔다. 서화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문열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뜨거웠다. 이 아이는 명진의 아이입니다. 족보에도 글이 올라갈 것이고 훗날 이 가문을 이끌어갈 종손이 될 것입니다. 대감께서는 그저 할아버지가 되시면 됩니다. 너란 여자는 도대체 왜 이제 와서 두려워하십니까? 서재에서 제 옷고름을 푸실 때의 그 기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화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문열은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았다. 서화는 문열의 턱을 쥐고 시선을 맞췄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잔혹하리만치 아름다웠다.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명진이는 병에 걸리기 전부터 사내 구실을 못했습니다. 문열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게 무슨...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안지 못했습니다. 이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는 명진이의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씨를 뿌릴 수 없는 밭이었지요. 제가 왜 밤마다 시경을 읽고 서예를 배우겠다며 대감의 서재를 기웃거렸을까요? 정말 학문이 좋아서였을까요? 문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서화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학구열에 불타던 며느리, 병수발에 지쳐 위로가 필요해 보이던 그 가련한 여인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인가?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대감. 아이 없는 과부로 늙어 죽거나 소방 맞아 쫓겨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명진이를 대신할 사내가. 흠집 없는 혈통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사내가 말입니다. 서화의 손이 문열의 도포 자락 안으로 파고들었다. 문열은 그녀를 밀쳐내야 마땅했으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와 경멸 속에서도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치솟는 듯한 쾌락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중독이었다. 대감은 저를 범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대감을 선택한 것이지요. 서화는 문열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살구꽃 향기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서재에서 맡았던 그 향기, 죄악의 시작을 알렸던 그 향기였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 장성할 때까지 대감은 제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제 외로움을 달래주셔야겠지요. 남편 잃은 가련한 며느리를 위로하는 자애로운 시아버님으로서 말입니다. 문열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서화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이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평생을 지켜온 선비의 지조도 대제학의 권위도 이 여인의 치마폭 아래서 산산이 조각났다. 서화는 바닥에 쓰러진 문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애완견을 다루듯 부드럽고도 오만한 손길이었다. 울지 마세요, 아버님. 우리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방박, 처마 끝에 걸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뒤섞인 그 불빛 아래 가문이 가장 깊은 금기는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다. 문열은 자신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뱃속에 자라는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을 볼모로 잡은 이 요물이 이 거대한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임을.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빗줄기는 잦아들었으나 문열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화는 천천히 옷고름을 풀었다. 젖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는 문열의 눈동자에 탐욕과 절망이 뒤엉킨 붉은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선의 밤 유교의 법도가 지배하는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가장 타락하고도 가장 생생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재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가웠으나 그 속에 섞인 냄새는 계절을 잊은 듯 비릿하고도 농밀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이 방을 가득 채웠던 살구꽃 향기 같기도 했고 죽어가는 짐승이 내뱉는 단말마의 혈향 같기도 했다. 홍문관 대제학 조선의 거유라 칭송받던 이문열은 지금 스스로 곡기를 끊은 지 닷새째 말라비틀어진 고목처럼 서안에 기대어 있었다. 담장 밖에서는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꽹과리와 징소리, 사람들의 환호성이 먼 파도처럼 밀려와 서재의 정막을 때렸다. 오늘은 이 가문의 유일한 직계손, 이연이 성년이 되어 가문의 대통을 잇는 관례를 치르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현을 두고 조부의 학식과 기품을 그대로 빼닮은 신동이라 칭송했다. 그 칭송이 들려올 때마다 문열의 가슴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세상은 그 아이를 손자라 불렀으나 문열의 피 속을 흐르는 기억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뼈저리게 각인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감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서화가 들어왔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젊음의 풋내를 거두어 갔으나 그 자리에 더욱 치명적이고 서늘한 기품을 채워 넣었다. 흑당 같은 머리칼을 단정히 올리고 짙은 쪽빛 치마에 은박이 박힌 당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밤의 여왕처럼 고고했다. 그녀의 손에는 탕약이 들려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검은 액체는 문열이 십수년 전 아들 명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끓였던 그 수많은 밤의 기억을 소환했다. 물러가라. 내 이 탕약을 마실 자격이 없는 놈이다. 문열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졌다. 서환은 대답 없이 서안 맞은편에 탕약을 내려놓았다. 탕약 그릇이 서안에 닿으며 낸 둔탁한 소리가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열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목적을 달성한 사냥꾼이 죽어가는 사냥감을 바라보는 듯한 기이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현이가 관례를 마치고 사당에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문의 주인은 현이입니다. 대감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대의가 완성되는 순간이 옵니다. 헌데 어찌하여 스스로를 이토록 학대하십니까? 서화의 목소리는 매끄러웠다. 마치 비단 위를 구르는 옥구슬 같았으나 그 속에는 서리빨 같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대의라. 허울 좋은 말이로다. 며느리의 몸을 탐하고 아들의 죽음을 방관하며 얻은 핏줄이 어찌 대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내 죽어 저승에 간들 명진이 놈을 어찌 보겠느냐. 문열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서화의 얼굴이 일렁였다. 십수년 전 비에 젖어 이 방으로 들어왔던 그 밤의 서화와 겹쳐 보였다. 그때 그녀는 떨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던가? 기억은 죄의식에 의해 왜곡되고 흐릿해져 있었다. 그때였다. 서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열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문열의 뒤로 돌아가 예전 그가 서예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그녀의 등 뒤에 섰던 그 자세 그대로 섰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문열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주었다. 대감. 아니 아버님. 기억하십니까? 십수년 전 이 방에서 제 손을 잡고 붓을 쥐어주시던 그날 밤을요. 서화가 문열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에서 나는 향기는 늙은 문열의 감각을 기이하게 자극했다. 그것은 묵향과 섞인 여인의 분내, 죽음과 생명이 뒤섞인 모호한 향취였다. 그날 내 이성이 마비되어 몹쓸 짓을 저질렀지. 이성이 마비되었다. 정말 그리 생각하십니까? 서화의 손이 문열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가슴팍을 짓눌렀다. 그날 밤 서재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제가 젖은 옷을 입고 이곳을 찾았을 때 대감께서는 정말로 저를 며느리로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아들을 대신해 씨를 뿌릴 수컷으로 자신을 보셨습니까? 문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화의 말은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건드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대감께서는 늘 가문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셨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 속에 깃든 것은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늙어가는 사내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화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저 역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문열이 고개를 돌려 서화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청사초롱의 붉은 불빛이 어리비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지옥의 어파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용하다니. 내가? 명진님은 이미 사내 구실을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의원들은 대가 끊길 것이라 수군댔고 문중의 어른들은 양자를 드리라 압박했지요. 하지만 저는 제 배로 낳지 않은 자식에게 이 거대한 가문을 물려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명문가의 핏줄을 잇고 제 지위를 공고히 할 씨가 필요했습니다. 서화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도 요부의 미소도 아닌 승리자의 미소였다. 이 집안에서 저와 대등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가장 우수한 혈통을 가진 사내는 오직 대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서재로 향한 것입니다. 대감께서 저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감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열은 숨을 들이켰으나 폐부로 들어오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이 욕망의 눈먼 죄인이라 자책하며 살아왔다. 자신이 어린 며느리를 힘으로 혹은 권위로 짓눌러 취했다고 믿었다. 그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어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하나 지금 서화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된 연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명진이도 알고 있었느냐? 문열의 물음에 서화는 붓을 들어 먹을 찍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진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요. 아버님을 닮은 아이라면 내 아들이라 여길 수 있다고. 그분은 자신의 무능을 그런 식으로라도 덮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감, 우리는 모두 공범입니다. 대감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충격에 휩싸인 문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도덕군자라 자부했던 자신의 삶이 실은 며느리의 야망과 아들의 열등감이 빚어낸 거대한 연극 무대 위의 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비참함이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으로 다가왔다.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연모하셨습니까? 서화가 문열의 말을 가로챘다. 그녀는 다시 서한 앞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탕약 그릇을 문열 쪽으로 밀었다. 연모하셨겠지요. 밤마다 제 방을 찾으실 때 대감의 손길은 탐욕스러우면서도 애절했으니까요. 하지만 대감, 이제 그 감정조차 가문을 위한 걸음으로 쓰셔야 합니다. 현이가 대청마루에 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대감의 학식을 물려받았고 저의 도끼를 물려받았습니다. 조선 팔도에 저 아이만큼 완벽한 후계자는 없을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만세 만세 하는 함성이 담장을 넘어 서재 안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주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이자 늙은 가주의 퇴장을 재촉하는 장송곡이었다. 문열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백지 위에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유언? 참회로? 아니면 서화에 대한 저주? 그러나 붓끝은 제멋대로 흔들렸고 먹물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검은 꽃을 피웠다. 그 형상이 마치 십수년 전 서화와 몸을 섞던 그 밤 요 위에 뿌려졌던 정액과 섞인 핏자국처럼 보였다. 보십시오, 아버님. 서화가 문열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악력이었다. 우리의 죄는 저 검은 먹물 속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세상은 현이를 명진님의 아들로 대감의 손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대감께서 저지른 그 폐륜 덕분에 앞으로 100년은 더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교의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가문을 위해서라면 아비가 며느리를 취하고 며느리가 시아비를 유혹하는 것조차 충이고 효가 되는 모순 말입니다. 문열은 헛웃음을 흘렸다. 쿨럭하고 기침이 터져나왔다. 검붉은 피가 서한 위에 백지로 튀었다. 먹물과 피가 섞여 기괴한 그림을 그려냈다. 그것은 가문의 문장처럼 보이기도 했고 일그러진 귀면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서재 구석에 걸린 청사초롱이 눈에 들어왔다.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이 얽혀있는 그 등불. 음과 양의 조화라 했던가. 아니, 그것은 얽히고 설킨 정욕과 죄악의 상징이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춤추게 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젊은 날의 문열과 서화가 엉겨붙어 있는 환영이 보였다. 대감, 이제 편히 가십시오. 뒷일은 제가 그리고 대감의 아들인 현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서화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문열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화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화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혹은 용서해달라는 아니면 사랑해달라는 비명 없는 절규였다. 에이, 요물. 문열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저주였으나 그 뉘앙스는 마치 연인에게 바치는 찬사처럼 들렸다. 그의 고개가 툭 하고 서한 위로 떨어졌다. 뺨이 차가운 먹물 웅덩이에 닿았다. 검은 액체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길을 덮었다. 서한은 미동도 하지 않고 죽은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열의 감지 못한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에 묻은 문열의 피와 먹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요물이라. 그리 불리는 것도 나쁘지 않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밤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으나 청사초롱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더욱 붉게 타올랐다. 마당 저편에서 관례복을 입은 의젓한 청년 이연이 서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걸음걸이, 뒷짐을 진 자세, 서늘한 눈매까지 젊은 날의 이문열을 빼다 박은 모습이었다. 서화는 아들을 향해, 아니 자신의 죄와 야망의 결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서재 안 묵향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의 시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남자의 시신을 남겨둔 채 그녀는 빛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다. 청사초롱 아래 가문의 비밀은 묵향보다 짙게, 핏줄보다 붉게 역사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문열의 손등에 떨어진 것이 그의 회한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서화가 흘린 승리의 핏방울이었는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오직 흔들리는 불빛만이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